자, 이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님 모실 건데요. 끝내주는 인터뷰 시간이고요. 2024년 올해 정부 예산안이 이제 작년 말에 통과가 됐는데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뜯어보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많이 바쁘셨죠? 예, 예산안 통과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바빴는데요. 네. 이제는 조금 한가합니다. 항상 재정 전문가는 연말이 굉장히 바쁘실 예, 것 맞습니다. 같아요. 아, 그러네요. 새해 예산안 저도 이렇게 몇 가지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작년보다 2.8% 늘어났다. 예. 뭐 이렇게 나왔는데, 뭐 원래 야당에서는 총지출 증가율 6% 이상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뭐 그렇게는 안 된 것 같고요. 예,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어림으로 따져 보니까 올해 물가 상승률이 저는 2% 후반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저의 어림이고 뭐 여러 가지 추정들이 이렇게 합해 보면 그런 건데, 그러면 뭐 똔똔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똔똔보다도 적죠. 왜냐하면 작년 23년도 물가 상승률이 3.5%가 넘거든요. 네네. 그런데 2.8%만 증가했기 때문에 뭐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보면은 실질 정부 지출은 23년도보다 24년도가 더 줄어들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실질 정부 지출은 작년보다 올해 더 줄어든다. 그렇죠. 근데 작년에 하반기에 이 정부 지출 줄어든 것 때문에 내수 경기 위기 왔다고 지난번에 나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IMF하고 코로나 이후에 뭐 세 번째 찾아오는 마이너스 내수 경기 성장이라고 하셨죠? 예, 네. 그 일본이나 선진국 경제 성장률 평균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적어지는 것이 작년에 이 IMF를 빼놓고선 거의 처음이었고요. 내수가 마이너스인 것은 뭐 그 금융 위기, 뭐 코로나 위기 말고는 뭐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작년에 벌어졌죠. 근데 올해도 그러면은 이렇게 정부 지출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면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인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경제는 한 절반은 수출이고요. 절반은 내수거든요. 네. 근데 수출은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좋아질 걸로 예상이 돼요. 작년 한 1, 2분기까지는 수출이 안 되는데 3분기부터는 수출이 살아났고요. 그래서 올해는 수출은 그래도 작년보다는 훨씬 괜찮아질 것 같다. 문제는 내수가 어떻게 될지는 뭐 최소한 정부 지출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걱정이네요. 그래도 어쨌든 자세하게 뜯어보면서 그래도 조금 늘어나는 거 줄어드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특히 이제 정부에서 제출된 안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국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바뀐 게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이상민 그 연구위원님 팬이라서 페이스북을 열심히 살펴보고 있는데 영광입니다. 노가다 작업이라고 노가다 좋은 표현은 아닌데 하여튼 무슨 작업을 하신 거죠? 그 국회에서 예산 심의가 확정이 되면은 뭐 국회에서 어떤 것이 증액되고 어떤 것이 감액되는지 밝히죠. 근데 밝히는데 국민들이 알 수 있는 형식으로 밝히지 않아요. 뭐 내부 거래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증액, 실질적인 감액, 그리고 그냥 단순한 그냥 이 통계적인 이 서류적인 감액을 다 섞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해서 그러니까 뭐 미터 단위와 피트 단위와 센티미터 단위를 그냥 다 합쳐 놓고 우리 국회에서 이렇게 심의를 했습니다라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뭐 일반 국민들은 이것을 발라낼 수가 없죠. 미터와 피트가 어떻게 섞여 있는지 발라낼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것을 제가 단위를 통일을 해서 국회에서 어떤 것이 많이 증액이 됐고 국회에서 어떤 것이 많이 감액이 됐는지를 밝히는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시대 데이터가 중요하다 그러면서도 국회나 정부기관 같은 데가 제일 뭔가 이 데이터 이 정리가 부실한 것 같아요. 정리를 한다고는 그렇죠. 하는데 쓸 수가 없게 맞습니다. 하는 거죠. 뭐 내부 거래랑 실질 지출을 다 섞어 놓으면은 국민들은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근데 저는 이거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닐까? 국민들이 이것을 잘 파악하면은 별로 좋지 않거든요. 너무 투명하면 너무 공격을 받을 수 그렇죠. 있으니까. 이거 일부러 이러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의심을 갖지 않도록 표준화 잘 부탁드립니다. 예, 국회 관계자 여러분. 네, 그러면 세부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제가 대충 보니까 새해 예산에서 정부 안에서는 외교 쪽하고 해외 원조 쪽 많이 늘렸다. 그리고 예비비를 늘렸다. 줄어든 거는 과학기술하고 교육 분야 좀 많이 줄었다. 이런 게 보도가 많이 됐는데요. 그렇죠. 실제 그렇게 된 건가요?
예, 그러니까 정부 예산안이라는 것의 의미는 정확히 정부가 24년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필요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량적으로 밝히는 것이 정부 예산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가 됐죠. 24년도 정부 예산안, 그 정부 원안을 보면은 가장 많이 증가한 부분 같은 경우는 통일 외교 분야, 특히 외교 분야가 한 34% 정도 증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예비비가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증가가 되는데 한 8.7%.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생각하는 24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이냐? 아, 외교 분야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해외 원조를 늘리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24년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예비비. 예비비라는 것이 국회 예산 심의가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24년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 예산 심의 없이 이 행정부가 임의대로 지출할 수 있는 지출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농담이시죠? 국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해외 원조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뭔가 마음대로 쓰는 예산을 늘리는 게 국가 운영의 가장 중요한 그렇죠. 아젠다다? 그래서 저는 예산은 정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산에서의 증액과 감액은 선악 문제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기에 24년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 원조와 외교 예산을 늘리는 거다라고 동의하시는 분은 정부 예산안이 훌륭하다라고 인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것을 동의하시지 않는다면은 정부 예산안은 가장 이 정책의 선후 관계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해외 순방 대통령 해외 순방 예산 가지고도 얘기가 많았는데 그거랑 해외 원조 예산이랑 관련이 있는 건 아니에요?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해외 순방을 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뭐 부산 엑스포 관련돼서 뭐 좀 이 좋은 지지를 얻기 위해서 해외 순방을 한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외교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해외 원조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 해외 원조가 어떤 이 글로벌 시대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좀 적절한 그런 품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해외 원조를 늘렸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어떤 좀 너무 많이 늘린 거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부산 엑스포를 위해서 늘린 거라면은 뭐 결과적으로 실패한 전략이 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해외 순방을 다니면서 이런저런 원조를 약속하고 이러면서 뭔가 지지를 얻어서 어떤 행사를 개최하는데 다른 국가에 도움을 얻는다거나 이러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떤 해외 원조 예산은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 많이 그렇군요. 줄어들었고 그리고 예비비 같은 경우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원래 정부 원안은 한 5조 원 정도 됐었는데요.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한 8천억 원 정도 줄어들어서 4.2조 원으로 됐고요. 예비비가요? 그렇죠. 예비비가. 그래서 행정부 입장에서는 국회 심의 없이 쓸 수 있는 예비비는 많으면은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국회 입장에서는 이건 안 되는 거죠. 행정부가 국회 심의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비비를 늘리는 것은 국회는 동의할 수가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예비비는 대폭 줄고 해외 원조 예산은 소폭 줄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사실 R&D 예산에 관심이 많았는데 주변에 전문가분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죠? 너무 많이 삭감된다고 정부 안에서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정부 원안은 R&D가 한 5.2조 원 정도 삭감되는 것이 원안이었어요. 근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5.2조 원 삭감은 너무 많다. 그래서 좀 복원을 하자라고 해서 한 6천억 원 정도가 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복원이 뭐 충분히 많이 됐냐? 라는 것은 이건 가치 판단 영역인데요. 아무튼 정량적으로 객관적인 숫자를 보면은 원안은 5.2조 원 삭감이 원안이었지만 국회에서 한 6천억 원 정도는 복원됐다. 그래서 소폭 복원됐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량적으로는 맞습니다. 5조 2천억 원 깎으려던 것을 4조 6천억 원 깎는 것으로 방어했다. 예, 그렇게 해석하면 정확합니다. 근데 6천억 원 증액했다고 또 많이 언론에 나오던데 증액이 아닌 거죠? 그렇죠. 증액은 아니죠. 보니까 이게- 현수막
보면은 이 네. 특히 뭐 여당 현수막 같은 경우도 국회에서 6천억 원 R&D 예산을 증액했습니다라는 식으로 뭐 홍보 현수막도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은 6천억 원을 증액한 것이 아니라 5.2조 원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을 6천억 원 덜 깎았다라고 이해하면은 정확합니다. 근데 덜 깎은 그 금액도 33년 만에 최대 폭의 삭감이라면서요. 그렇죠. 여태까지 R&D가 감액이 된 적은 없어요. 항상 매년 증액이 됐지 감액이 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최대 폭으로 감액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근데 국회에서 이건 너무 소극적으로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여전히 있어요. 이게 지금 R&D 예산이라는 게 그냥 쓰고 버리는 예산이 아니고 연구자들 고용하는 예산이 많거든요, 사실. 그렇죠. 또 인건비가 많은데. 맞습니다. 그러면은 다 박사과정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 다 당장 생계비가 없어지는 분들이 많아서 이분들 다른 직장 찾아야 되고 그러면 R&D 프로젝트 자체가 원래는 5년, 10년 장기간으로 해야 되는 프로젝트가 많은데 이런 거는 다 어그러져 버리거든요. 그렇죠. 이게 진로를 딴 데로 가버리면 이 사람 나중에 다시 데려올 수도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 이력 효과라고 해서 처음에 이게 진로가 바뀌면은 네. 이것은 나중에 뭐 한번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진로가 바뀌면은 이제 그 효과가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더 싸워가지고 더 뭔가 복원을 해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이렇게 나이스하게 야당에서 합의를 해준 거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예산은 이것은 정치고요. 예산 정치라는 것은 바터입니다. 바터라는 것은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주고 어떤 무엇을 받았는지도 한번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준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외교 예. 해외 원조 늘리고 예비비 좀 늘리고 연구개발 예산 삭감하고 이런 거 준 거라고 치고 그러면 증액해서 받은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국회에서? 그렇죠. 국회에서 받아서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 보면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R&D도 한 6천억 원 정도 조금 증액을 했고요. 근데 저는 좀 국회 증액 중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 그 올해는 총선이 있잖아요. 그 총선 관련된 증액이 지나치게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이 늘었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총선 관련된 증액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죠? 제가 좀 주의 깊게 본 것은 어떤 종교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무려 한 170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래요? 예, 종교 관련 예산은 어디에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관련 예산이라는 것이 이게 여의도 문법에 따르면은 표가 몰려 있는 곳이 종교 단체거든요. 그 지역에 이 종교 뭐 절도 있고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역에 있는 그런 종교 시설이라는 것이 표가 뭉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 시설이 지원한다면은 그곳에 어떤 좀 이 총선 전략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그 지역에 있는 절에 대한 시설을 더 증원하는 것, 아니면은 뭐 어떤 교회에 있는 그런 시설을 증원하는 것이 한 170억 정도 국회에서 증액이 됐으니까 이것은 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가리지 않고 굉장히 많은 지역에 종교시설 증액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대충만 계산해 보면 지역구 국회의원 300명이니까 그 지역구 나눠서 생각해 보면은 한 예. 170억을 한 200 몇 개 지역구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예. 1억 가까운 돈이 그렇죠. 선거구마다 생길 수 있는 그런 근데 돈이네요. 1억 가까운 돈이 전체 300개 지역구로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예결 특위에 있는 분들의 지역구 위주로 이 종교시설이 많이 증액된 거를 보면은 이게 어떤 좀 나눠먹기가 아닐까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 지역구별로 이렇게 다 나눠져 있나요? 예산 항목이? 그 예결 특위 그 전체 국회의원은 300명이잖아요. 근데 네네네. 예결 특위의 소속 그 의원님은 50명이에요. 그래서 모든 의원님이 다 예결 특위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종교단체 이 지원 이 지역구를 한번 보면은 주로 좀 예결 특위의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더 많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종교단체에 가는 것 말고도 그런 예산들이 있나요, 혹시?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 뭐 그 올해 같은 경우는 요 지역구로 가는 예산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거를 현수막 예산이라고 표현을 해요. 현수막 사는데 드는 예산인가요? 그러니까 지역에 현수막을 걸기 위한 예산인데요. 그 그러니까 정치인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지역구 예산이 증액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시민들은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지역구 사업을 가져가느냐고
그리고 국민들의 세금이 그런 국회의원들의 지역구에 들어가서 이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실질적으로 혈세가 낭비된다라는 것보다 더 재밌는 것은 그냥 현수막을 달기 위한 거고, 그러니까 지역 뭐 국회의원의 역할 중에 하나가 자기 지역을 발전하고 개발시키는 것도 국회의원의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뭐 맞는 역할인 거죠. 그런데 저는 그 지역구로 가져간 예산이 실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쓰이는 것조차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가져가고 현수막을 달아서 나는 우리 지역에 얼마를 따왔어요 라고 홍보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지역에 쓰이지도 못하는 예산이 저는 현수막 예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네. 어떤 뭐 철도 예산이 있어요. 원래 이 지역에서 저 지역까지 가는 그런 철도 지역 예산이 50억 원인데 어떤 이 국회에서 60억 원으로 증액을 했다고 해보세요. 10억 원이 증액이 됐다고 해서 기존의 철도 레일을 두 줄로 놓는 거를 세 줄로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뭐 철로 놓을 거를 뭐 티타늄으로 놓는 것도 아니고 이게 증액을 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쓰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현수막에서는 10억 원 예산 확보라고 붙이지만 그렇지만 그냥 10억 원이 불용이 돼서 남는 거거든요.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사업 계획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얹어놨다 이런 말씀이죠. 맞습니다. 도로도 원래 여기에서 여기까지 도로가 그 놓여지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억이 증액됐다 하더라도 갑자기 도로가 4차선 도로를 6차선 도로로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네. 뭐 아스팔트를 뭐 특수 코팅을 하는 것도 아닌 거고 네네네. 그냥 이 도로는 원래 예상대로 그냥 가는 거고 여기에서 추가로 증액된 것은 쓰이지 못하고 그냥 불용이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을 저는 그냥 현수막 예산이다라고 표현을 현수막만 하는데요. 걸고 사라지는 예산이다. 예, 맞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현수막 예산이 어디에 드러나냐면은 어떤 대규모 지역 개발 수건 사업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것들이 뭐 대규모 사업이니까 뭐 1,000억 원, 뭐 1조 원이 드는 사업도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따온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에 대한 그런 타당성 용역을 따오는 겁니다. 타당성 용역은 뭐 한 불과 몇 억 원 안 돼요. 한 2, 3억 정도 되는 거죠. 네네. 그런데 현수막으로는 우리는 이런 대규모 지역 증액 사업을 따왔습니다라고 현수막은 붙일 수 있지만 네. 이것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뭐 한 3억 정도 주고 했는데 이것이 타당성에 통과가 될 수도 있고 통과가 안 될 수도 있고 이것은 한참 나중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총선은 올해고 네. 이 실제 지역 사업이 될지 안 될지는 이것은 몇 년 뒤 일이기 때문에 그냥 현수막만 우리는 이런 개발 사업 용역을 따왔습니다. 개발 사업 예산을 중앙정부로부터 따왔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따온 것은 그냥 개발 사업 타당성 용역 사업을 하나 따와놓고 그런 식으로 현수막을 붙이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의 많은 일들이 진짜 하는 신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많아요. 그런 게. 근데 이거 대표적으로 그런 것 중에 하나라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이게 바로 기재부와 이게 국회의원의 저는 그 짜고 치는 그런 무엇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재부 입장에서는 증액 예산을 준다 하더라도 어차피 가져가봤자 쓰지도 못하는 그런 증액이기 때문에 그냥 기재부는 그래 증액을 내가 허락해줄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그냥 현수막을 붙이는 걸로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역설적으로 대규모 예산 낭비는 아닌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재부 입장에서는 뭐 100억 원, 뭐 200억 원, 뭐 1000억 원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회 예산 증액은 기재부가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지 증액이 되거든요. 헌법에 따라서 네네. 기재부 허락 없이는 국회의원들은 예산을 증액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기재부 입장에서는 좋게 해석을 하면은 네네. 어차피 지역에 뭐 대규모 수백억 원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제가 쓰신 보고서,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쓰신 보고서 보니까요. 증액 금액을 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무늬만 증액이라고 말씀하신 건데, 현수막 예. 증액이라는 게. 근데 그래서 감액도 무늬만 감액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도 또 그렇죠. 쓰셨어요. 이게 국회에서 증액도 하고 감액도 하잖아요. 근데 국회에서 왜 증액도 하고 왜 감액도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감액을 한 것만큼 증액을 할 수 있는 포션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국회에서 한 1조 원 정도를 감액을 해요. 그럼 국회발 증액은 한 1조 원 정도까지 증액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국회에서 한 2조 원 정도를 감액을 한다면은 국회발 증액은 한 2조 원 정도가 될 수가 있어요.
있어요. 저는 이것은 뭐 괜찮은 이 관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감액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에서는 감액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데 문제는 국회의원의 실력이 감액을 뭐 3조 원, 4조 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원은 최소한 3조 원, 4조 원 정도는 증액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이랬을 경우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실질적인 감액이 아니라 무늬만 감액인 거거든요. 그건 뭐죠? 이걸 제가 예를 들어야지 이해하기 쉬운데요. 예를 가장 국회에서 감액이 많이 되는 것이 항상 많이 되는 것이 이 국채 이자 지급액을 감액을 해요. 근데 국채 이자 지급액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채를 갖고 있는 보유자한테 이자를 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국채를 샀어요. 국채를 사는 이유는 왜 삽니까? 제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받으려고 국채를 사는 거잖아요. 근데 국채 이자는 처음에 국채를 샀을 때 그냥 써져 있어요. 네, 그 표면에다가 5% 국채를 산 사람은 계속 매년 5% 이자를 주는 거고 4% 국채를 산 사람에게는 4% 이자를 매년 줘야 되는 건데 국회에서 만약에 국채 이자 지급액이 감액이 됐다고 해서 기재부가 채권자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채권자죠. 죄송한데요. 국회에서 이자 지급액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원래 5% 이자를 주기로 했지만 내년부터는 그냥 3% 이자만 줄게요. 그렇게 아세요라고 전화를 끊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예산 안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이것이 예산이 안 잡힌 것이 아니라 이 국회에서 감액이 됐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채 이자 지급액이 감액이 된 것은 당연히 아닌 거고 이자 지급액 예상 금액이 감액이 됐다는 거예요. 예상 금액이 감액되는 건 뭔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기재부가 처음에 정부 원안을 이 국회에 제공할 때 내년도 국채 이자는 한 20조 원 정도 들 거예요라고 말하면은 국회의원은 그냥 믿을 수밖에 없죠. 국회의원이 이것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회의원들한테 새롭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내년도 한 20조 원 정도 국채 이자 지급액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계산을 다시 해봤더니 한 19조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국회에서 1조 원을 감액을 해도 이자를 지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라고 이 기재부가 국회의원들한테 제공하는 감액 선물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미리 준비를 해가겠네요,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원안에 뭐 조금 뻥튀기해서 19조면은 충분한 거를 20조 원 정도 필요하다라고 국회에 제공을 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그냥 한 1조 원 정도 기재부가 그냥 감액 선물을 주면은 형식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회에서 1조 원을 감액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1조 원을 증액할 수가 있는 거고 네. 실질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1조 원을 아끼어서 감액을 한 것이 아니라 원래 19조 원이면 충분한 거를 괜히 20조 원 필요하다라고 국회에 얘기를 했다가 실질적으로 19조 원 필요한 것만큼 깎이는 거다. 이것이 바로 무늬만 감액이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서로 간에 짜고 치는 고스톱 내지는 맞습니다. 약속 대련 서로 이렇게 맞으면 예. 아픈 척하는 그런 맞습니다. 프로레슬링 같은 예, 경기를 한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걸 전문 용어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라고 표현하면 정확한 겁니다. 근데 아까 예결특위 50명 의원 정도, 50명 예. 정도 의원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기재부가 실제로 선물 들고 갈 때 예.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선물을 주고 누구한테 이걸 받는 건가요? 기재부가 그 50명 전체에게 이 한 명 한 명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아닌 거고요. 이 예결 특위 전체는 50명인데 예결 소위 의원은 한 10명이 조금 넘어요. 그리고 예결 소위 넘어서 예결 소소위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이것은 그 비공개 이 어떤 협상 수면 밑에서 네, 비공개 네, 협상 테이블을 저는 그 소소위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말을 하는데 누구 들어가는 거죠? 이 비공개 협상 테이블 소수위에서는 그냥 여당 예결위 간사 그리고 야당 예결위 간사 그리고 이 위원장 거기에 가끔 가다가 조금 사안이 중요하면은 원내대표가 오기도 하고 정책위원장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 기재부 차관이 포함되는 것이 요 보통 이 비공개 협상 테이블이에요. 그럼 여야 대표 선수 의원하고 그렇죠. 위원장하고 기재부 맞습니다. 차관 요게 기본 예, 세팅이고. 그게 기본 세팅이고 네. 사안에 따라서 원내대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정책위원장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건데 이 과정에서 이 전체 감액 규모가 나오면은 전체 감액 규모가 올해 같은 경우 한 4.7조 원 정도 되거든요. 전체 감액 규모가 4.7조 원이면은 이 선물 포함해서 그럼 전체 증액 규모가 한 4.5조 원이 돼요. 네네. 그럼 4.5조 원을 서로 여야가 그냥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힘당은 뭐 얼마 그리고 민주당은 얼마 이 분배를 하게 되면은 이 각 정당별로 분배가 됩니다. 각 정당별로 증액 포션이 분배가 되면은 이제 그 정당별로 만약에 우리 당이 한
1조 원을 가져왔다. 그러면은 네. 그 1조 원을 예결위원들끼리 서로 나눠 갔습니다. 아. 그래서 이 예결위원들이 1조 원을 이 뭐 A 의원은 1,000억 원, B 의원은 1,000억 원, C 의원은 700억 원 뭐 그런 식으로 나눠 갖고 그러면 예결위원이 한 명이 내가 한 1,000억 원을 가져왔다. 그러면은 예결위원이 자기 당 소속 자기 그 지역구 의원들을 소집을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경상도 출신 예결위원이다. 그럼 제가 1,000억 원을 갖고 왔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경상도 지역구 의원들을 소집을 해서 이제 경상도 출신 예결위원이 각각의 경상도 의원에게 약간의 포션을 그 배분을 하는 거고요. 네. 내가 전라도 출신 예결위원이다. 그러면은 이 전라도 지역구를 둔 우리 자당 그 의원들을 모아서 이 조금씩 분배하는 것이 실질 국회 실제 국회 그 징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실제로는 거죠. 이제 법조계 선후배끼리 나눠 가질 수도 있고 뭐 학연 지연에 따라서 국회의원들 친소 관계가 있잖아요. 또 개파도 있고 이렇게 나눠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주로 이 지역구 먼저 그 예결위원들한테 나눠가지고 예결위원들이 이 전체 지역구를 분배하는 것이 가장 대부분인 거고요. 아니 그러면은 국회에서 공식적인 예결회의도 있는데 공식 예결회의에서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네네. 그럼 공식 예결위에서 징액 논의는 어떻게 하냐가 궁금한 거잖아요. 네네. 공식 공식 예결위에서 징액 논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나요? 단 1초도 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안 해요? 예, 단 1초도 하지 않고요. 아. 그러니까 국회 예결위에서 논의가 되는 것은 감액 논의만 이루어지고 징액 논의는 1초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감액 논의만 이루어지냐면은 제가 만약에 예결위원이 처음이 돼요. 그러면은 좋죠? 제가 예결위원이 되면 좋을 거잖아요. 저는 이런데 징액하겠습니다라고 저의 의견을 말하면은 이 다른 예결위원님들이 원래 예결위는 감액 논의가 다 끝나야지 징액 논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견이 있으면은 감액 논의가 끝난 다음에 말해주세요라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런데 감액 논의는 끝나지 않아요. 왜 감액 논의는 끝나지 않냐면은 소위 공식 소위에서 그 얘기를 하다가 소소위 감액 논의가 끝까지 끝나지 않고 비공식 소소위로 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 소위 논의에서는 감액 논의를 끝까지 하지 않기 때문에 징액 논의는 1초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식 이 소위에서는 무엇을 하냐? 감액에서 10%는 공식적으로 감액이 되고 90%는 비공식 소소위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징액 논의의 100%는 비공식 소소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국회 예산안 심의의 정체입니다. 그러면은 하여튼 우리가 투표해서 뽑은 대표자가 예. 가서 우리 지역에 뭐 발전하기 위해서 이거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했다가 나중에 다 끝났어요 하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담하네요. 오늘 끝내야 될 시간이 돼서 너무 아쉬운데. 이거 어떻게 바꿔야 돼요? 이거 너무 폐쇄적인 거 아니에요? 너무 폐쇄적인 거고요. 저는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물리적으로 논의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국회 예산안을 올리는 시간이 9월 초지만 실제로 9월달, 10월달에는 국감을 하잖아요. 예산안은 11월부터 논의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11월부터 논의가 시작이 되면은 저는 이 공식적인 테이블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너무도 부족하다. 그럼 물리적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9월 초부터 예산안이 논의가 되는 것 말고는 저는 11월부터 논의한다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합리적인 해결책인데 될지 모르겠어요. 될지 모르겠고요. 오늘 어쨌든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라 예. 저는 사실 들으면서 누가 한번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 이렇게 감액 논의하는데 뭐 R&D 예산 감액하고 이런 거 정말 사람들 목줄이 달리고 나라의 운명이 달린 걸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몇 명이서 이렇게 짝짝꿍 하면서 뭐 이거저거 지역사업 현수막 예산 증액하기 위해서 감액을 좀 해보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그렇죠. 그 그런 얘기가 모든 되는 것이 거고. 소소위에서 한 4명, 5명이 다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뭐 야당 차원에서는 뭐 정부가 어떻게 감액하는 거 맞겠다 많이 얘기했지만 예. 결국은 그런 일은 공식적으로는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맞습니다. 그랬다는 거잖아요.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국회를 좀 진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먼저 가장 시급한 것은 소소위를 공개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기록은 남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공개를
하는 것과 기록을 남기는 것은 전혀 별개 문제잖아요. 이 기록만 남기면은 우리는 못 본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후손이라도 소수의 기록을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소수인은 공개를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기록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록도 하네요. 예, 그래서 우리 후손도 알 수 없는 것이 요새 가장 큰 문제인 거죠. 학급 회의도 다 기록하는데 요새. 맞습니다. 어린이들. 초등학교 학급회의도 다 기록을 하죠. 아, 네. 하여튼 좀 착잡합니다. 기록도 안 하는데 그 기록을 하는지 안 하는지 결정하는 것도 또 그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좋은 분들 잘 찾아서 투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좀 착잡하지만 좀 찜찜하지만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한 말씀은 이상민 위원께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민 위원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이거 지금 여기까지 혹시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앞에 돌려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600조 원의 예산이 어떻게 심의되고 결정되는지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오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